당신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자신의 목숨값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린 한 노병이 있습니다. 폐암 사기, 남은 시간 4개월. 미국의 병원은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성조기에 충성했던 79세의 할아버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손녀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는 장례식 비용을 들고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샀습니다. 지금부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증명한 한 할아버지의 위대한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 의료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시스템에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명성, FDA의 권위, 세계 최고라 믿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 저는 그 모든 것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값에 임한 $5,000의 가격표가 붙는 순간 그 모든 신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개월 시한부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1년 넘게 약도 먹지 않고 한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 이름은 존 앤더슨입니다. 올해로 79살이 된 메릴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 할아버지이지요. 평범하다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나라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30년 넘게 봉직하며 제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바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정글에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고 전역 후에는 워싱턴 DC의 심장부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게 미국은 단순한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자유와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1년 365일 성조기가 휘날립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나와 깃대에 걸린 별과 줄무늬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입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성조기는 제게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달에 보낸 과학기술의 승리였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수많은 질병을 정복해온 의학의 역사였으며 저와 제 가족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마이클에게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릴리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과 같은 기회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단다.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FDA의 엄격한 신약 승인 과정, 국립보건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예산, 그리고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세계적인 병원들이 어떻게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하고 가장 정교한 수술 로봇을 운용하며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의료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에는 최고의 가격이 붙는 법,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구축하는 데 일조한 이 시스템이 언젠가 제 자신이나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캐서린의 빈자리는 여전히 허전했지만 잘 가꾼 정원의 장미와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 네에 그리고 재롱을 피우는 손녀 릴리가 그 빈자리를 따스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역사책을 읽거나 오랜 동료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면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제 인생이 참으로 성공적이었노라고 국가에 헌신하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그 결실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했노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름다운 황혼으로 마무리될 터였습니다. 그 잔잔하던 호수에 첫 번째 돌멩이가 던져진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마른 기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이겠거니 혹은 나이가 들어 기관지가 약해졌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에는 숨이 가빠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 릴리와 숨바꼭질을 하던 날 터졌습니다. 정원수 뒤에 숨어있던 저를 릴리가 찾아내며 달려와 안겼을 때 저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발작했습니다. 겨우 몇 걸음 뛰었을 뿐인데 마치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릴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마이클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마지못해 동네 주치의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청진과 문진을 마친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앤더슨 씨, 검사 결과에 대해 상의 드릴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내원해 주시겠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제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찾은 진료실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폐의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해야 할 폐의 오른쪽 상단에 저는 유약의 문외한이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불길한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검은 그림자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존. 아무래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염증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정밀 검사를 위해 상급 병원으로 옮기셔야겠습니다. 제가 존스 홉킨스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에게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존스 홉킨스로 간다는 말에 저는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자부심을 느껴온 미국 의료 시스템의 힘이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진행된 조직검사와 PET-CT 촬영 결과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를 담당한 폐암 전문의 닥터 밀러는 젊고 유능해 보이는 의사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떠한 희망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소식을 전해왔을 법한 무미건조한 말투로 제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더슨 씨, 유감스럽지만 검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사기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반대쪽 폐는 물론이고 림프절과 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폐암 사기, 전이. 그 단어들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 담배 한 대 입에 대지 않고 살아온 제가 폐암 말기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닥터 밀러의 냉정한 목소리는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주지시켰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기대여명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옆에서 함께 결과를 듣던 아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은요. 닥터 밀러는 잠시 제 차트를 뒤적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PD-L1 발현율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관 문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화학항암제보다는 반응률이 높고 부작용도 적지요.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잔인한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는다 해도 평균적으로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극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예외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치료법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순간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 검토했던 수많은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혁신 신약의 약가 책정 및 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비용 항암제의 사회경제적 부담 분석. 그때 저는 그 보고서 속의 숫자들을 그저 하나의 데이터로만 취급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성을 신봉하는 정책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데이터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 숫자가 되어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우리는 곧바로 병원의 재정상담사와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상담사는 유창하고 동정적인 말투로 제게 닥쳐올 또 다른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씨, 닥터 밀러께서 처방하신 키트루다의 경우 3주에 한 번씩 투여받으셔야 합니다. 1회 투여 비용은 약 25,000달러입니다. 앤더슨 씨는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에 가입되어 있으시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약은 파트 B에서 커버되는데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25,000달러의 20%. 그러니까 저는 3주마다 5,000달러, 한화로 약 6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년이면 85,000달러,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평균적으로 고작 4개월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담사는 마치 할인 쿠폰을 설명하듯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비영리 재단의 도움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업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승인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앤더슨 씨의 소득과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은퇴하며 받은 연금과 제가 평생 모은 약간의 저축. 그것은 아내와 함께 꿈꿨던 세계여행과 손녀 릴리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고작 몇 달의 시간을 벌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도 평균적으로 4개월. 그 말은 제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린 채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을 더 살기 위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써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돈이면 마이클 가족의 대출금을 갚아줄 수도 있고 우리 똑똑한 릴리가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몇 달과 제 가족의 미래. 저울의 양 끝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저의 신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료 시스템. 그것은 돈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최고였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에게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와 잔인한 선택지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성실하게 세금을 냈으며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목숨값에 25,000달러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제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저는 문득 베트남의 정글에서 옆에서 쓰러져 가던 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서로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대하다는 저의 조국은 이제 제게 고작 4개월의 시간을 팔겠다며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발전시키려 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였단 말입니까?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저는 아들 마이클을 불렀습니다. 마이클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결심했음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집을 팔아서라도.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남은 시간이 고작 몇 달이라면 나는 그 시간을 병상에 누워 약물에 취해 보내고 싶지 않다. 고통 속에서 연명하느니 차라리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없는 치료에 쏟아붓느니 너와 릴리를 위해 남겨주는 것이 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한다. 제 단호한 결심에 마이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다만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이 남았을 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은행 계좌와 보험 서류들을 마이클이 알아보기 쉽게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제가 좋아하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유이를 틀어줄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수에 대신 제가 가장 아끼던 네이비색 정장을 입혀달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심지어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가장 인자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골라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저의 죽음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저를 숫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저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제 죽음의 방식만큼은 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의사가 제게 허락한 4개월의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부심과 긍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성조기는 이제 제게 깨져버린 꿈, 무너진 신념에 초라한 잔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릴리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마이클과 맥주 한 잔을 더 나누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미국은, 제가 사랑했던 저의 조국은 그렇게 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를 거부하고 저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마이클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늘 붉은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사라는 말수가 부쩍 줄었고 저녁 식탁에서는 숟가락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손녀 릴리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무릎에 뛰어올라 제잘거리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아이가 이제는 멀찍이서 제 눈치만 살피며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눈에 비친 죽음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저는 릴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의 육신은 의사의 예언대로 착실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이제 발작처럼 터져나와 한번 시작하면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아내의 레시피로 만든 미트로프조차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 평생 꼭 맞았던 셔츠의 목 부분이 헐렁해졌고 바지는 벨트 없이는 흘러내릴 지경이었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나 현관까지 걸어가 성조기를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정신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문제 해결사로 살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정책의 실타래를 풀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통을 견디고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힘겹게 지켜보던 사람은 아들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마이클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듯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캥한 눈과 잔뜩 굳은 표정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포기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그 애끓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헛된 희망으로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재에서 뛰쳐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출력물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발, 딱 5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그만하거라. 세상에 기적은 없단다. 이상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약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과학이고 데이터예요. 아버지가 평생 신뢰해온 바로 그거라고요. 마이클은 제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문자와 알아볼 수 있는 영어가 뒤섞인 논문들, 복잡한 그래프, 그리고 낯선 동양인 의사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폐암 치료 임상 데이터를 전부 뒤졌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한국? 제 머릿속에 한국은 6.25 전쟁, 올림픽, 그리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려. 감히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시절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수없이 검토했지만 한국은 언제나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분류되곤 했습니다. 마이클은 제 회의적인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에서는 면역항암제면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면 표적치료제, 보통 하나만 쓰잖아요. 아니면 화학항암제랑 병행하거나요. 그런데 한국의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면역항암제와 특정 유전자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치료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를 제가 찾아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그건 기본이다. 병용요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문제는 어떤 약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느냐지. FDA의 승인도 받지 않은 위험한 실험일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셔야 할 건 바로 이 데이터예요. 마이클은 그래프 하나를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와 같은 비소세포 폐암 사기, PDL1 양성. 하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는 없는 환자 그룹이에요. 미국에서 키트루다 단독 요법을 썼을 때 평균 생존 기간이 12에서 16개월, 반응률이 30% 정도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병용 요법을 쓴 환자 그룹은 믿기지 않겠지만 평균 생존 기간이 아직 중환갑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2년 이상 생존율이 60%가 넘어요. 반응률은 70%에 육박하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저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혁명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 공신력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건가? 아니면 어느 이름 없는 의사가 자기 병원 환자 몇 명 데리고 장난친 걸 수도 있어.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한국 최고의 병원들이에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고 아직 대규모 3상 임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같은 곳에 실리진 않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진짜예요. 제가 직접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의사와 이메일도 주고받았어요. 마이클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아버지, 미국에서 키트루다 한 번 맞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들고 본인 부담금만 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아버지의 경우 예국인이라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비급여로 치료를 다 받아도 미국에서 본인 부담금 내는 것보다 저렴해요. 약값 자체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약사들이 있는 미국에서 개발한 약이 어떻게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서 3분의 1 가격에 팔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약값에는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그리고 미국이라는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설사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안 간다. 내 나이가 80을 바라본다. 이 몸을 이끌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에 내 마지막을 걸 수는 없어. 나는 이미 내 장례식 준비까지 다 끝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뒤엎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뭉치를 든 그의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가면 안 아파요.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우리 옆으로 다가온 손녀 릴리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마이클의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릴리,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다. 릴리는 제 대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손으로 제 무릎 위에 앙상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는데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가 다시 등산도 갈 수 있대요. 나랑 숨바꼭질도 또 할 수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등산, 숨바꼭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당연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릴리, 할아버지는 이제 너무 늙고 아파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단다. 그러자 릴리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예쳤습니다. 싫어. 할아버지 안 늙었어. 할아버지는 그냥 한국에 가기 싫은 거잖아. 나랑 놀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아이의 외침은 그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제 자신의 존엄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눈물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는 것이,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의 완고함과 자존심이 사랑하는 손녀의 마지막 소원마저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릴리의 눈물 젖은 얼굴과 그 옆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아들 마이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장례식 비용,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 가장 좋은 정장.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공허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자의 허례허식보다 살아있는 손녀의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했습니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 장례식 치르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돈이면 한국에 가서 진료받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 가족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올 수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 비용으로 우리 마지막 추억 하나 더 만드는 셈 치는 거예요. 제발요, 아버지. 장례식 비용으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워싱턴 DC의 제 집 소파에 앉아서 죽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다 죽는 것이 더 저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제 가족의 사랑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자, 한국으로. 제 대답에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들었고, 릴리는 와락제 품에 안기며 할아버지 최고를 외쳤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힘껏 끌어안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도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주 멀리 동쪽 하늘에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곳에서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장례식 준비를 모두 멈추고 생애 가장 낯설고 불확실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무너진 성조기 아래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이름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집을 떠나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좁은 이코노미석에 늙고 병든 몸을 구겨 넣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터져나오는 발작적인 기침은 주변 승객들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때마다 아들 마이클은 제 등을 두드리며 연신 죄송합니다. 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내벽의 작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의 지푸른 어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릴리의 눈물 때문에, 아들의 애원 때문에 저는 결국 제 신념을 꺾고 이 무모한 도박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의 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더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잠든 릴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으로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었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옥의 시작이구나. 저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될 혼란과 불편함을 각오했습니다. 미국에서도 JFK나 LAX 같은 대형 공항은 입국 심사부터 짐을 찾기까지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니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에서는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첫걸음부터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는 그 어떤 미국의 공항보다 더 넓고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예국인을 위한 입국 심사대는 여러 개가 활짝 열려 있었고 대기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는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지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딱딱한 표정 속에서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벨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짐가방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1시간 넘게 짐을 기다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벌써 짐이 다 나왔어요. 마이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예약해둔 택시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 경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항 하나가 잘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병원은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인 의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추천받은 곳이었습니다. 택시는 거침없이 서울의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솟아있는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숲, 그리고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국산 자동차들의 행렬. 모든 것이 제게는 생경하면서도 역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메릴랜드의 조용하고 나지막한 풍경에 익숙했던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높고 빽빽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존스 홉킨스에서 받은 저의 모든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 CD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호텔의 로비나 잘 꾸며진 쇼핑몰에 가까웠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밝은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고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과 편안한 소파는 이곳이 환자들을 위한 공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혼란스럽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디지털 안내판과 키오스크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한 코디네이터는 아이클이 사전에 보낸 이메일 덕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 폐암 전문의 김현수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에서 저는 닥터 밀러의 차가운 악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앤더슨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드님께 이메일로 모든 자료는 미리 전달받아 검토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 대형 모니터에는 존스 홉킨스에서 찍은 저의 PET-CT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당연히 존스 홉킨스의 판독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확대하고 단층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마치 처음 영상을 보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저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김 교수는 저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존스 홉킨스의 소견은 존중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를 통계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존 앤더슨이라는 한 사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환자를 통계로 치료하지 않는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동안 수없이 듣고 말했던 구호였지만 정작 제가 환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브롤리주맙 단독 요법을 권유받으셨더군요. 물론 그것도 표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찾아보신 것처럼 저희는 여기서 조금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펜브롤리주맙과 렌바티닙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함께 쓰는 병용 요법입니다. 저는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ALK나 EGFR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 교수는 모니터에 복잡한 세포 그림을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의사의 설명보다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맞습니다. 렌바티닙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직접 공격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 주변을 사막처럼 척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암 조직 내부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펜브롤리주맙이 면역세포라는 병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렌바티닙은 그 병사들이 적진으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성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약물의 시너지를 노리는 겁니다. 그는 저를 환자가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일방적으로 치료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설명하고 저의 이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치료법 역시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히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4개월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완전히 통제하는 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말입니다. 4개월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제게 누군가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로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혈액 검사와 오늘의 상태를 보기 위한 간단한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늘 오후에 바로 첫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치료 일정을 잡기까지 적어도 1-2주는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바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죠. 김 교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라 체열실과 영상의학과를 오갔습니다.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제 정보는 제가 이동하는 곳마다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잘 짜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품이 된 것 같았지만 기분 나쁜 비인간적인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한 사람을 위해 이 거대한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경이로운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보건정책을 다뤘던 전문가로서 저는 이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투자와 노하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라는 철학이 병원 전체에 뿌리내린 결과였습니다. 오후 3시.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다시 진료실로 불러 모니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간이나 신장 수치 모두 안정적이라 오늘 바로 치료를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싸우러 가실 시간입니다. 앤더슨 씨. 저는 항암 주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환자들이 조용히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부터 저처럼 나이든 노인까지.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이나 고통보다는 묵묵히 오늘 하루의 과업을 수행하는 듯한 담담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숙련된 간호사는 제 팔에 조금의 통증도 없이 주사바늘을 꽂고 제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투여될 약물의 종류를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펜브롤리즈맙이 담긴 수액팩이 걸리고 맑은 액체가 혈관을 타고 제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렌바티닙 캡슐 몇 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고 암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싼 화학물질이 제 혈관을 떠다니고 있을 뿐일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마이클이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현실과 마주할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리 미국보다 싸다고 해도 2가지의 최신 항암제를 비급여로 맞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터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이야기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마이클이 영수증을 들고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 얼마나 나왔니? 마이클은 아무 말 없이 제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들고 맨 아래 적힌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진료비, CT 촬영비, 혈액 검사비, 그리고 펜브롤리즈맙과 렌바티닙 2가지 약값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 미국에서 펜브롤리즈맙 1회 투여에 내야 했던 본인 부담금 $5,000보다도 적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미국 약값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아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수증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차이,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제 목숨값에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붙이고 흥정을 하려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며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에 얻은 레지던스 창가에 앉아 잠들지 못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핏줄처럼 도시를 휘감고 있었고 거대한 빌딩들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몸속으로 퍼져나간 약 기운과 함께 이 낯선 도시가 뿜어내는 강렬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 도착한 노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의 장례식 준비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생존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치료는 폭풍우 같았습니다. 제 몸속에 들어온 2가지의 강력한 약물은 암세포와 함께 저의 얼마 남지 않은 기력마저 빼앗아가는 듯했습니다. 펜브롤리즈맙은 전신의 근육통을 몰고 왔고 렌바티닙은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절망이 다시 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무모한 짓이었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려고 온 것인가. 마이클과 사라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죄책감과 불안감을 보는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릴리는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밖에서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차라리 메릴랜드의 제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편이 모두를 위해 나았을 거라는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김현수 교수가 병실로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혈압과 산소포화도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앤더슨 씨. 지금 몸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대가 적군의 보급로를 끊고 총공세를 퍼붓고 있으니 전쟁터가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약이 듣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는 부작용이라는 단어 대신 전쟁과 좋은 신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소한 차이가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하고 영양팀에 연락해 제가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는 특별한 영양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녹그릇에 담긴 따뜻하고 하얀 죽과 맑은 국물의 동치미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삼계탕 국물로 쓴 닭죽입니다. 미국인 환자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가장 잘 드시더군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한 냄새 대신 은은하고 고소한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이장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 한 그릇이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한 줄기 기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적 같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멈춘 것은 저를 가장 괴롭혔던 기침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하고 한낮에도 제 진을 빼놓던 발작적인 기침이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 하던 기침이 10번으로 5번으로 줄더니 치료 시작 3주차가 되었을 때는 가끔 목이 칼칼할 때 헛기침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기침 없이 통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상쾌함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사라가 해주는 서양식보다 병원에서 나오거나 마이클이 근처 식당에서 사오는 한국 음식에 더 끌렸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설렁탕,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특히 저를 사로잡은 것은 삼계탕이었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 인삼과 대추, 찹쌀을 품은 영계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 음식은 제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이었고 에너지였으며 저를 살리고자 하는 이 땅의 정성이 담긴 응원과 같았습니다.
저는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으며 땀을 흘렸고 그럴 때마다 몸속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몸에 생기가 돌자 우리 가족에게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릴리는 다시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마이클은 저와 함께 병원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연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곧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시간을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고 헐거웠던 셔츠가 다시 몸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주기 치료를 마친 후 첫 번째 경과를 확인하는 CT 촬영일이었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초조하게 김 교수의 진료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김 교수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2개의 CT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한 달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영상, 오른쪽은 바로 어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자, 앤더슨 씨 직접 보시죠. 왼쪽 영상 속 제 오른쪽 폐 상단에는 여전히 제 눈에도 선명한 먹물을 뿌려놓은 듯한 거대한 암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마우스로 오른쪽 영상을 가리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시커먼 그림자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가던 불길한 잔가지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전체적인 색깔도 옅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종양의 크기가 약 40% 감소했습니다. 림프절 전이 소견도 거의 보이지 않고 뼈로 전이됐던 부분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유약적으로는 부분 관해라고 부릅니다. 이 병용요법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40%의 암 덩어리를 날려버린 승리한 군인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릴리가 달려왔습니다. 마이클은 릴리를 번쩍 안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릴리, 할아버지 암이 작아졌대. 우리가 이겼어. 릴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빠를 따라 우리가 이겼다. 를 외쳤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절망,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탐험가였습니다. 치료가 없는 날이면 저는 릴리의 손을 잡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라는 경이로운 시스템을 타고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는 열차, 깨끗한 역사, 노인과 임산부를 위해 당연하다는 듯 비워져 있는 좌석들. 저는 보건복지부 시절 워싱턴의 낡고 비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째 논쟁만 하고 있었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그것이 이미 완벽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했고 인사동 골목길의 아기자기한 공예품에 매료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과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 속에서 살아있는 도시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뜨거운 호떡을 불어가며 먹는 릴리를 보며 행복에 젖었고 떡볶이라는 맵고 달콤한 음식을 처음 맛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메릴랜드의 조용한 교회 생활에 젖어있던 제게 서울의 모든 것은 강렬한 자극이자 새로운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면 젊은 학생이 다가와 서툰 영어로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가 릴리가 예쁘다며 자기 테이블의 계란찜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계산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고 불리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따뜻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 시작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등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마이클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아차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나지막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 입구에 섰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4개월 전 저는 집 앞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산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다람쥐처럼 앞서 달려나갔고 저와 마이클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흘길의 감촉, 상쾌한 나무 냄새, 지저귀는 새소리. 제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숨가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분 좋은 헐떡임이었습니다. 30분쯤 올랐을까 시야가 탁 트이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강이 은빛띠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수많은 빌딩과 아파트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려준 도시. 제게 4개월이 아닌 승리를 안겨준 사람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이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2번째 삶을 선물한 저의 2번째 고향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달려온 릴리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랑 숨바꼭질 할 수 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손녀딸. 이제 할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저는 릴리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차산의 맑은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 암을 치료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삶 그 자체를 돌려주었습니다. 숫자로 계산된 4개월의 연명치료가 아닌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산을 오르고 마음껏 웃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진짜 삶을 말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이 감사함을 어떻게든 표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저에게 4개월의 시한부 판결을 내렸던 저의 주치의 닥터 밀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손녀를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미국인 할아버지 존 앤더슨이 되었습니다. 치료는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제 몸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교수를 만날 때마다 교수님, 이번 달 제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곤 했고 그는 늘 미소와 함께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며 순항 중입니다. 앤더슨 씨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아예 서울에 거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아침 운동을 나온 한국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누었지만 매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의 짧은 한국어밖에 할 줄 몰랐고 그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혹은 운동기구에 나란히 앉아 손짓 발짓과 어설픈 단어들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폐암 사기 환자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제게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대단하다, 최고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고 정자에 앉아 그들이 건네는 떡을 얻어먹으며 제가 메릴랜드의 이웃들과 나누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음식입니다. 이제 저는 스테이크나 파스타보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 근처 허름한 식당의 된장찌개는 저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밥 한 숟갈에 찌개를 듬뿍 얹어 먹을 때의 그 만족감. 저는 그 맛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든든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맛, 바로 정의 맛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제 얼굴만 봐도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두부 많이 넣었어요.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 먹는 미국 할아버지로 그 동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한번 PET-CT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8개월간의 치료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였습니다. 며칠 뒤 김 교수의 진료실. 모니터에는 제 몸을 단층으로 자른 수십 장의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전의 영상들과 비교하며 한참 동안 화면을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 교수가 마우스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아주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당신의 몸에서는 어떠한 활성 암세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CT 영상에서도 혈액 종양 표지자 수치에서도 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암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관해, 암의 소멸.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4개월 시한부, 장례식 준비, 무너진 성조기, 절망의 나날들, 그리고 아들의 눈물, 릴리의 외침.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마이클은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에게 진정할 시간을 준 뒤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약을 끊어보는 겁니다. 약을 끊는다고 마이클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재발하면 어떡합니까? 김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순찰하며 남아있는 적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철저하게 추적 검사를 할 겁니다. 만약 아주 작은 재발의 징후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다시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으니 폭탄 투하를 멈춘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믿어준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의료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약을 써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혹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 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그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데이터와 환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저에게서 항암제의 족쇄를 풀어주고 온전한 삶을 되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저는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8개월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약을 끊은 첫몇 주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침이 나오지 않는지, 어딘가 아픈 곳은 없는지 제 몸의 신호에 강박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기침은 없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물 부작용이 사라지면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약을 끊은 기념으로, 그리고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이 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진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아차산을 넘어 저는 마이클과 함께 서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에 도전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구간을 지날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 100군데에 올라 제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79세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800m가 넘는 산을 정복한 건강한 사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년이 꽉 채워져 가던 어느 날, 저는 마이클의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유채꽃이 만발한 그 섬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말을 탔고, 릴리는 난생 처음 보는 도라르방의 코를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성산 일출봉의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정상에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제 인생에도 저런 태양이 다시 떠올랐음을 실감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문득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불하고도 제가 장례식 비용으로 따로 떼어두었던 돈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4개월을 연명하기 위해 모두 쏟아부어야 했던 그 돈으로 저는 한국에서 1년간 최고의 치료를 받고 암을 이겨내고 서울의 이웃이 되고 북한산을 정복하고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낡은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태평양 건너 메릴랜드의 닥터 밀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감사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가 제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만약 미국 의료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었다면 저는 결코 이 기적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친애하는 닥터 밀러에게.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마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릴랜드의 존 앤더슨입니다. 작년 봄 당신으로부터 폐암 사기, 기대 여명 4개월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환자 말입니다. 벌써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은 약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산 정상에도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제게 펜브롤리주맙 1회 투여에 2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개월이라고 하셨지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가 고작 몇만 달러와 4개월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손녀의 눈물 덕분에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통계나 숫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함께 싸워 이겨야 할 전우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을 원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저의 4개월짜리 목숨값으로 책정했던 그 돈, 제가 제 장례식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바로 그 돈으로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3번의 멋진 여행을 더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서울의 고궁을 둘러보는 여행이었고, 또 한 번은 설악산의 단풍을 구경하는 여행이었으며, 마지막은 제주도의 일출을 보는 여행이었습니다. 모두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 릴리와 함께였습니다. 내장례식 비용으로 한국 여행 3번 더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잔인한 진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새로운 삶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안녕을 기원하며 존 앤더슨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길에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편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 과거의 모든 굴레와 절망도 함께 떠나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바둑판 앞에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서는 릴리가 할아버지, 오늘 나랑 숨바꼭질 거죠?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강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꼭꼭 숨을 테니 잘 찾아보렴. 저는 릴리의 작은 손을 잡고 따스한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 줄 알았던 황혼은 이제껏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눈부신 아침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조국, 미국은 제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저의 두 번째 고향, 대한민국은 제게 살아갈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이 기적 같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모여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